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 실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1장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로 봐야 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아이들을 시로 분류해야 될까?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서양 문학에서 시가 먼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를 정의한 사람들 혹은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가 됐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지 그 내용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 특성 중에서 오늘은 시의 본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시란 무엇이냐, 시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의 정의는요. 과연 시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긴 아이를 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 아이를 우리가 시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쫙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각자의 몫이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마다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를 읽음으로써 어떤 깊은 울림을 느꼈어. 하지만 저쪽 사람은 이 시가 그냥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왜 그럴까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고 각자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저마다의 개인적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철학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적확하게 틀림없이 들어맞게 정의할 수 없듯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시에서는 시 자체 구조 질서 문제로 방향이 달라지고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엠과 포트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떠한 형식적인 것만으로 가지고 가서 운율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글자가 몇 글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두 글자 혹은 그 다음에 몇 글자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혹은 운율이 있어야 돼. 어떠한 형식이 갖춰져 있어야 돼. 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해진 형식의 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게 정형시, 바로 시조이죠. 시조 같은 경우는 3장, 6구, 45자 내외여야만 가능한 이런 틀을 지키고 있는 것만 시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정의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러한 것만 시일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포엠과 포트리와 같은 두 개의 용어를 가지고 구분해서 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포엠은요. 창작되어 낭독되는 대상인 시라는 형태이며 포트리는 뭐다? 문학 형식을 갖추기까지의 어떠한 심정의 상태, 즉 시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 혹은 시의 정신, 이러한 정감, 즉 쓰여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감정의 뭉탱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포트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한시나 시조, 악장, 고시가처럼 어떠한 정해진 틀이 있는 것만 시야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의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시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기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시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바뀌어 가고 있느냐?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시의 내용과 형식은 시대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알맞게 변형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전 시가에서는, 고전 문학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현대에서는 시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 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고전에는요, 오히려 딱 보면
시조, 악장 혹은 가사 이런 것처럼 정해진 형식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글이 없었을 때에는 한자를 빌려와서 창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틀에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고 있고 거의 뭐 4원 율시다, 뭐 5원, 8원 이런 식으로 몇 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향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점차 무너져 가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이게 과연 시야? 아니면 줄글이야? 뭐 산문이야? 웅문과 산문으로 나누는 게 약간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웅문이야 산문이야? 어떻게 나누어야 되지? 근데 이것까지는 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시가 아니지.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바로 현대에 들어와서 시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시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이렇게 자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집은 얇죠. 그리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자주 읽나요? 그 길이와는 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시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 한 편만으로도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가 그 사물을 시인이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될 때 그 시가 온전히 나에게로 흡수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정확하게 일은 일입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시의 용어에 대한 거, 시의 정신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모호하다, 모호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형식과 내용이 결합된 최고의 상태를 우리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좀 구름을 떠안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1장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2장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표현주의적 시로는요. 시의 의미와 주관성에 그 근거를 둡니다. 즉 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심정 혹은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표현주의적 시론입니다.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시인이 이 사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래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표현주의적 시로는 이 상태의 감정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령 김광균의 추일서정에 나오는 낙엽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엽 이렇게 낙엽이 있다면 이것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할 때 집회는 낙엽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낙엽에 대한 김광균의 어떤 심정이나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나뭇잎에서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표현한 것은 오롯이 시인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넘어간다면 개인적 감정의 주관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넘어갑니다. 하나의 인식수단으로 사물의 진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인식론적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적 인 것과 인식론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주의적 시로는 개인적 상태에 중심을 둔 것이고요. 인식론적, 제가 발음이 인식론적 이런 시로는요. 진리탐구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의 본질 규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의 본질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시의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바로 시의 내용과 형식은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결론은 역시 변한다. 상호적으로 어때요?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이다 라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특질을 규명하고요. 둘째, 구조적 형태를 분석하고, 셋째, 관념과 정서 등 시의 내용을 탐구함으로써 시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 본질은 딱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시대 정신과 그 다음에 그 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규명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시에 관한 다양한 문제 4가지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시는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완결된 상태를 우리는 시라고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인 것과 시가 아닌 것을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하면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시하면 리듬감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이걸 다른 얘기로 우리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이다. 이것이 시이다. 시는 무엇인가요? 리듬감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운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엔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무엇을 운문, 산문, 요즘엔 이런 말 자주 안 쓰죠. 하지만 여기서 굳이 나눈다면 운문과 산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의 언어적 특성, 혹은 줄글의 언어적 특성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시의 언어적 특성은 시의 언어, 시에서 쓰이는 언어의 특성은 대표적으로 음악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음악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문적인 언어 혹은 요즘엔 이렇게 거의 활용하지 않지만 시의 언어적 특성과 과학 언어의 특성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과학 언어의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음미성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과학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친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언정 나의 개인적인 신변잡기적인 얘기일지언정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둡니다. 즉 내 이야기 잘 알아들었어? 라고 묻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과학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시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 중심적으로 읽어서 마음의 감동이나 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시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시와 산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의 언어적 특성과 과학 언어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를 정서의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포섭할 때 상상력 강조되는 이론과 만난다. 콜리지의 이론에 따르면 시 작품과 시를 구별하는데요. 시는 시 작품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고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모든 화가
철학과 과학자들과도 관계되는 것이며 인간 전체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시는 제2의 상상력이 조작된 때 언제나 활동한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대해서 알아보려다 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서양에서 이미 정립되어 온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꼭 콜리지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콜리지 해놓고요. 콜리지의 이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시 작품과 시를 구별한다. 시와 시 작품 구별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상상력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 내용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학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전 계승시킨 것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미 많은 이론가들이 정립되어 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어보기 가장 좋겠죠. 왜 그러냐면 문제를 틀리게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이론과 이름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하나하나 나왔을 때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와 비시였고요. 그 다음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섭의 산이라는 작품 나와 있는데요. 김광석의 산에서 사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사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 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때요? 상상력이 산이 직접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을 보고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을 때 상상의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산이라는 시와 다음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면 봄을 만끽하기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섭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한여름이다. 무성하게 번진 덩굴들은 탐스럽고 싱싱한 오이들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나와 있는데 이는 신문 기사입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전자는 시입니다. 후자는 시가 아닌 것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사실이 아닌 상상적 체험의 표현이고요. 후자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어느 신문기사의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 시 경우에는요. 하나의 상상의 시계입니다. 세계입니다. 무엇이요? 시가요. 후자는 정확한 사실의 전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에서는 한없는 상상이 허용되는 감화와 광감을 얻을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전달된 사항에서 지식으로서의 어떤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시에서는 상상의 세계이고요. 후자에 대한 신문 기사라고 할까요? 기사에서는요.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저희는 시와 산문으로 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약간 조심스러웠던 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는 체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요즘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쉘리의 견해에 나와 있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왔죠. 앞에서 봤을 때는 또 한 명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쉘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콜리지와 쉘리 이런 식으로 꼭 그 인물에 대한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쉘리는요. 시는 영원한 진실 속에 표현된 바로 인생의 영상이다. 시나 소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설이란 시간, 장소, 환경, 원인, 결과 이외에 있는 여타의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고 초연한 사실의 목록입니다. 무엇이요? 이게 바로 소설이라는 것이죠. 시는 창조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즉 인간 본성 불변의 형태에 따른 행위의 창조다. 시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영상 자체이기도 합니다. 창조자,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불변의 형태에 따른 행의 창조입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공간 혹은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장소, 이 모든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셸리는요, 네, 소설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고요. 이 시는요, 창조자 마음속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셸리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시대적 소산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약간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이르러서 시의 왕자가 소설에 침식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설책을 많이 읽지 시를 많이 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꼭 잠깐 요담을 하자면 꼭 여행을 갈 때 책 한 권을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은 다들 있지 않나요? 왠지 좀 저도 가서 안 읽을지언정 책 한 권은 꼭 가지고 가는데 이때 저는 시집 하나하고 소설 하나를 꼭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얇기도 얇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읽겠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시집은 꼭 챙겨가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시집 하나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의 왕자가 소설에 침식당하고 산문, 즉 소설이 그 왕자를 차지할 때쯤 되어 서사시적 내용이 소설로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설 안에 어떤 문구를 읽었을 때 이게 마치 시처럼 느껴지는, 시처럼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사시적 내용이 소설로 편입됐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극시가 희곡으로 편입됐습니다. 영토로 옮겨가게 되면서 한편 이렇게 영역이 달라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 한편 시 자체도 운문의 형식만을 취하지 않고 요즘에는 점차 산문의 형식을 취하는 산문시의 경지까지 발달함에 진전함에 따라 시와 소설의 한계는 더더욱 무엇하게 됐다. 이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 예전에는 시는 뭐, 소설은 뭐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시에서 소설적인 정면을 가져온 것도 있고 소설에서 시적인 측면을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고요. 운문이나 소설을 산문이라고 단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초보적인 견해로서 시와 산문을 본질적으로 규명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꼭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지 말아라. 요즘에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고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소설 안에서도 시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시 안에도 어때요? 형태가 긴 걸 표현하자면 이거는 시보다는 약간 소설적 특성을 가미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관점에서의 구분은요. 문학의 형태론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산문이라는 용어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운문과 대립하며 또 하나의 시와 대립됨으로 여러 가지 개념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운의 유무에 따라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문 한 편, 산문 한 편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왔었거든요.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한다? 시와 산문과의 대립적 관계는 그 표현된 내용이 시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작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찰싹찰싹 물결치며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깜깜하게 삼켜버리는 조수처럼 뭐뭐처럼 인생이 자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어 안 보이는 물건이 닿고 그것을 꼭 쥐고 순수한 접촉으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 즐거움이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황인이라는 단편 소설의 일부인데요. 마치
시를 한 편 읽는 것처럼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죠. 그 밑에 보면요. 산 속에 아침나절은 졸고 있는 짐승같이 막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하다라고 하면서 산문의 패배자요 운문의 승리라고 불리는 작가 이효석의 단편소설 산의 한 일부입니다. 역시 줄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운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 이것은 참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을 단편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산문에 대한 여러 입장으로 들어가 보죠. 쭉 내려오시면요. 루이스 말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넘어가 보면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루이스의 말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소설가는 시인처럼 다양한 강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즉 이야기를 장식하기 위하여, 플롯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테마를 장식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정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시적 소설과 이야기의 시와 구별은 순전히 형식적인 문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말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쭉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소설은 가장 주관적인 지점에서 시에 끝없이 접근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산문이 시적 요소를 차용하는 이유는요. 플롯을 빠르게 하거나 이야기에 극적 긴장감을 주거나 혹은 어떠한 이미지를 대신 그림으로써 어때요? 소설의 내용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소설에서 시의 방식들을 차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설은 끊임없이 시에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와 산문의 연관성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겠죠? 맞습니다. 시와 소설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운문과 산문, 운의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운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주요안의 불놀이 나와 있는데요. 글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의 외로운 강물 위에 쓰러져가는 분홍빛 눈.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건만은 오늘은 4월이라 파일날 큰 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듣기만 하여도 홍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고 라고 하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시를 김춘수는 산문시라고 하기에는 좀 어떨까 한다. 시는 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날이 저문다 라고 하면서 계속 후렴구가 반복이 된다거나 혹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는 거 보니까 시인 것 같긴 한데 산문시라고 하면 어떨까? 즉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짧은 글귀가 겹쳐지면서 반복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운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 이를 산문시라고 하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형태로는 자유시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구조상의 강도가 매우 희박하므로 차라리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와 산문에 관한 리드의 입장입니다. 리드 나왔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리드는요, 이 점을 말하며 시와 산문의 차이는 표면적인 성질의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형식적 것도 아니다. 다만 무엇의 차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무엇이냐? 리드는요, 시를 산문보다 더 원시적이다. 원시의 모양을 띠고 있다. 원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명생활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원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원시적 표현 양식이라고 보고 전신활동의 그 근원을 두어 지성 이전에 무엇? 감동, 상상상의 관념, 말하기 이전의 노래, 은유, 산문이 아닌 운물들을 모두 근원적이며 원시적인 정신활동의 특성이라고 보는다라고 합니다. 리드는요, 본질적인 차이이다. 그래서 시는 더 원시적이며 원초적인
감정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유보다는 비은유를 특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산문은 지적이며 상상보다는 분석과 판단을 중시하며 운문보다는 비은유를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산문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하고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오늘은요. 시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리드의 입장을 봤더니 역시 시를 더 높이 올려주고 있네요. 제가 함께 하면서 시 문학에 대해서 소설과 꼭 시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 꼭 소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학에서 가장 큰 국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소설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를 다 칭송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소설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의 학자, 외국 학자들의 의견 또한 시를 더 높이 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하고 리뷰를 해보자면 시와 소설은 따로 구분 지을 수 없고요. 시를 어떻게 딱히 구별하기에도 규명 짓기에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과거부터 그래 왔었다라는 내용하고 있고요. 외국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원시적인 것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원시적인 것과 비원시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고요. 산문과 역시 운문으로 한 번 더 나누어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산문과 우문으로 꼭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나눠야 한다면 아무래도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운율이기 때문에 운으로 나누어서 운과 산문으로 나누는 구별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장 얘기는요. 아무래도 시의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로 봐야 되며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될까라는 내용을 공부했지만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학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까지만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시의 해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장은요. 아무래도 1단계 1편 같은 경우는 시의 가장 큰 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은 편안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딱히 이걸 달달 외워야 돼 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다음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해야 될 관점 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4가지는 꼭 외우셔야 되니까 정독하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제2장 시의 해석으로 만나도록 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